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로 하자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뜰폰 업체가 줄도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현대차가 3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고가차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7일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공개합니다.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카드 노동자뿐 아니라 상인들도 집결해 대기업과의 수수료 격차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집에서 직접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5년 뒤 세계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 가격이 무기지만 최근 이통 3사에서 매력적인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적자 누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용자 수 감소까지 이어지며 줄도산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이탈한 순가입자 수는 23,406명.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 연속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넘어간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이런 알뜰폰 가입자 수 이탈은 이통 3사에서 요금제 개편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통 3사가 데이터 1GB를 2만 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싼 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은 겁니다. 여기에 선택약정 할인이 20%에서 25%로 상향됐고 가족결합과 유무선 결합 등의 추가 할인까지 받으면 알뜰폰과 이통 3사의 요금에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더 인상하려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뜰폰 가입자는 700만을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알뜰폰 사업자들은 31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다 올해 들어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알뜰폰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 줄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육성해온 알뜰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알뜰폰 업계를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판매 부진으로 충격적인 실적을 내놓은 현대자동차가 이달 말 차량 가격 1억 원이 넘는 제네시스를 내놓습니다. 차량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등 수입차 판매도 꾸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에 현대차가 고가차를 앞세워 실적 개선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오는 27일 대형 세단 G90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존 EQ900를 부분 변경한 모델로 차명과 디자인 변경에 더해 첨단 안전사양을 대거 장착했습니다. 2차 5.0 가솔린 모델 가격은 1억 1,878만 원부터 책정됐습니다. 어제 사전 계약 첫날 2,774대가 계약됐을 정도로 초기 반응도 좋은 상황. 3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한 현대차가 G90 출시를 계기로 판매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비싼 차가 더 잘 팔릴까? 이제 어려울수록 고급차가 많이 팔리는 특성도 좀 있다는 거죠. 불황일 때 극과 극,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없다는 부분도 좀 있고요. 실제로 수입차 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팔린 수입차 중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차량은 22,962대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1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과 비교하면 19% 증가했습니다. 차값이 4억 원 이상인 롤스로이스의 경우
올 들어 10월까지 97대가 팔려나가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습니다. 2억에서 5억 원에 달하는 벤틀리 역시 같은 기간 186대에서 215대로 15% 증가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불황을 모르는 큰손들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고가 세단은 기업 대표들이 법인차로 쓸 가능성도 큰 상황. 업계에선 보통 연말 연초 법인 판매가 대거 이뤄지는 만큼 고가 차량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지원 대상인 상인들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카드사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데 이어 상인들마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한국마트협회 등 20여 개 상인단체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정부는 수수료율을 0.2%포인트, 금액으로는 1조 원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인들은 대기업과의 수수료 격차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격차는 최대 1.6%포인트에 달합니다. 1조를 낮춘다, 2조를 낮춘다가 아니라 불공정한 대기업은 지금 0.7%, 또 저희 중소자영업자는 2.3%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공정하게. 금융권 노조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며 어제부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계속된 수수료 인하 여파로 실적 하락세가 뚜렷한 카드사들이 인력 감축 논의에 돌입하는 등 고용 불안이 현실화한 탓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또다시 카드사한테 수수료 인하 부담을 정관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만약 현실화된다고 하면 이제는 카드사들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정책은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카드입니다. 정부는 인하로 방향을 정한 상태지만 수수료 절감 규모와 방법 등에서 양측 모두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내놓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수수료 결정 이후에도 집회와 농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뒤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듯 내놓은 대책 때문에 카드 노동자들과 상인들은 이번 겨울 거리로 나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요즘엔 피부관리 전문가가 쓸 것 같은 각종 미용기기들을 주변 로드샵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직접 관리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며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5년 만에 6배 이상 커졌고 5년 뒤 세계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피부관리숍을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른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소는 이 시장이 5년 전 8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LED 또는 원적외선을 활용한 마스크 형태의 기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100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임에도 홈쇼핑에서는 매회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보미라의 원적외선 마스크를 출시한 진영 R&S 등 중소기업들 역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주요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높은 가격대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이 많았다면 최근 웰레이징 문화가 자리 잡으며 피부 관리숍 비용 대비 경제적이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또 클렌징뿐 아니라 각질 제거기나 피지 흡입기를 뷰티 로드샵 매장에서 구입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등 잠재적인 성장 기반이 닦이며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졌다는 겁니다. 올리브영은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이 훨씬 다양해졌다며 관련 매출 역시 28%가량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시장 역시 매년 평균 19% 이상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3년 100조 9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전통적인 화장품업과 전자산업, 의료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미래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48년 전 오늘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을 했는데요. 48년이 지난 오늘 노동자들의 인권은 많이 향상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복지 격차 등 양극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문정부의 근간엔 바로 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는데요. 실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갖는 등 방안 찾기에 분주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민관이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소득 격차 완화 방안, 소득주도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극심한 임금 격차가 계속된다면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은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성현 위원장도 공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불평등한 관계 속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기업 사장들에 대해서 을 중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약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픔을 겪는 당사자들이 교섭력을 가져야 된다. 실제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막상 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사회 통합적 성장을 위해서는 연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스웨덴에서 시행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으로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높여 동일한 업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겁니다. 하시는 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대임금 전략이라고 하는 그 접근법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임금 인상만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아니라 비경제적 의제를 설정을 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는 또한 공정한 임금 체계를 위해서는 임금 공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는 같은 업무를 해도 서로의 임금을 알기 어려웠던 관행적인 연봉 비밀주의를 없애자는 건데, 공시를 통해 임금 정보를 교류해 근로자의 임금 결정 협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해법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임금은 업계에서 주고 있는 평균보다는 줄이되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이 워낙 높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속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정비인 인건비 부담을 줄여 해외가 아닌 국내에 공장을 짓고 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떼쓰기, 구악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성장을 같이 하지만 국제결제은행 BIS가 정한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자본 안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BIS 비율의 하락은 은행 존립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 BIS 비율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 자본을 줄이거나 자기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 자산을 갑자기 줄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늘려서 BIS 비율을 맞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역시 급격히 내려가는 BIS 비율을 올리려면 자본금을 확충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K뱅크가 또다시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K뱅크는 지난 6월 일반 가계 신용대출 상품 판매 중단을 공지한 이후 6개월 동안 13번의 판매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K뱅크 측은 자본 안정성 비율 유지를 위해 쿼터제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K뱅크는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월에 300억 원, 지난달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 다음 달 또 한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5천억 원으로 맞출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조 원까지 늘어나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볼 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K뱅크의 경쟁사인 카카오뱅크는 자본금이 1조 3천억 원으로 K뱅크의 2배가 넘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K뱅크의 총 여신은 1조 1,307억 원. 작년 6월 말 6,00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2배 가까이 여신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자본금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아 BIS 자기자본 비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K뱅크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0.71%로 1년 전 17.38%에서 6.6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이 통상 15% 내외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KT가 K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면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지난 정권의 K뱅크 인가 특혜 논란은 국정감사를 지나 예결위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K뱅크의 자본금 확충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나 싶었던 뉴욕 증시가 또 폭락했습니다. 애플의 실적에 대한 우려와 골드만삭스의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관련 스캔들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에 반등 기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도 다시 꺾이고 말았습니다. 뉴욕 증시와 코스피를 짓누르는 악재들에 대해서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다우지수는 2.32%, S&P 500 지수는 1.97%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도 2.78% 급락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골드만삭스의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관련 스캔들과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선 골드만삭스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영투자기업인 원MDB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골드만삭스 직원 2명이 기소되고 로이드 블랭크파인 전 골드만삭스 CEO까지도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7.46% 폭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급락의 영향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금융주들이 2% 이상 떨어지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은 애플의 실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폭락했습니다. 아이폰의 3D 센서 부품업체인 루멘텀 홀딩스가 2019 회계연도 하반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대형 고객사가 납품을 줄이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대형 고객사가 애플이라는 추정이 나온 겁니다. 애플의 실적 우려는 국내 부품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LG이노텍은 5.48%나 떨어졌고 삼성전기는 2.6% 이상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55%, SK하이닉스의 경우 3.5% 가까이 떨어지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마저 주저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단기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유로화 가치 하락 등의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미쳐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원 거주자와 같은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 수도권 도심에 공공임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해놓은 임대주택이 있음에도 고시원 거주자 등이 입주하지 않는 데에는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가 있고 인적 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도심 내 전세 및 매입 임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고시원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심이 새우깡 등 자사 19개 과자 제품 출고가를 인상합니다. 양파링과 꿀꽈배기, 조청유과 등 스낵류 전체 23개 브랜드 중 19개 브랜드의 출고 가격을 평균 6.7% 인상합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16년 7월 이후 2년 4개월 만으로 지난번 인상 대상이 15개 브랜드였던 데 비해 대상 브랜드가 4개 늘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 등 비용 상승으로 원가 압박이 누적돼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한 최소 범위 내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심 측은 또 이번 가격 조정으로 새우깡 판매가가 1,300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연말을 기점으로 제과업계 가격 인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변수로 남북관계 긴장이 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정보신용평가 담당 이사는 오늘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 한국신용전망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즈만 이사는 올해 남북관계 대탕트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도 아직 영구적인 남북긴장 완화까지는 다소 요원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인구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적자와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좀 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2.3%로 예측했습니다. 의료기기 생산업체 MI텍이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통해 매출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29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MI텍은 1991년 설립된 비혈관용 스텐트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스텐트는 원통그물 형태의 의료기기로 혈관, 기관에 삽입돼 장기나 혈관의 벽이 좁아져 막히지 않도록 버티는 역할을 합니다. MI텍의 경우 스텐트 중에서도 식도와 대장, 십이지장과 기관지 등에 쓰이는 비혈관용 스텐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지금까지 300여 종의 스텐트를 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MI텍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6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중 약 73%를 해외 시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57억 원의 매출을 올려 연매출 300억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MI텍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3,900원에서 4,500원이며 19일에서 20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C인사이트는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매출이 823억 5,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위인 인텔은 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년보다 41% 성장하며 3위에 올라섰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 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한수에 직접 처분합니다. 상습적으로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또는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합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위디스크 사건에 따른 조치입니다. 롱패딩이 올해 3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K2의 주력 롱패딩의 3040 구매율이 50%를 넘는 등 롱패딩 열풍은 전 세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다만 아직 경기 남부와 충청도, 호남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대적은 계속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으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수능 예비 소집일이자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낮과 비교해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공기도 대체로 청정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시는 수험생분들은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15도 안팎으로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5도를 밑돌며 다소 춥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1도, 강릉 12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경상 동해안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으로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순도길인 목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